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오늘은 테슬라의 야심작 로보택시 사이버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민간 우주선에 이어서 이제 로보택시까지 내놓은 미래를 그리는 괴짜 천재 일론 머스크에 대해 얘기할 거리가 또 생긴 셈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진아 기자고요.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님 모셔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은 KDI에서 또 뭐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한 연구를 하시겠지만 뭐 신기술이 만들어낼 새로운 경제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얼마 전에 열린 그 위 로봇이라는 테슬라의 행사를 보고 네. 아, 감동이다. 네. 새로운 경제가 또 열리겠구먼.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뭐야, 내가 알고 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네? 라고 하셨어요? 일단 소감부터 여쭙고 싶어요. 그 세상의 이슈 중에 제 수준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다 굉장한 게 나왔구나. 굉장히 나왔구나. 이제 괴짜의 쇼맨십이 네. 새로운 시장을 열 수도 있겠구나. 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KDI 박사님이 일단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얘기를 바탕으로 우리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장면이었는지 혹시 못 보신 분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로보트가 한두 개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가죽 잠바 입고 나와요. 저 외장도 페인트 칠이 아니고 그냥 통으로 그렇죠. 그냥 가는 네, 거죠. 네, 네. 원가 절감한다고. 손 빈다는데요, 저게. 갑니다 이제.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아직 자율주행은 그냥 하면 안 되니까. 멋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원가 절감한답시고 진짜 페인트도 안 칠하고 뭐 옆에 뭐 잡스러운 게 없는 게 나름의 또 테슬라의 만의 뭐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율주행하기에는 굉장히 깔끔한 도로네요. 그렇네요. 아무것도 없고. 저게 저 정도면 레벨 몇에 해당하는 거? 저거는 3도 됩니다. 3도 될 수 있다. 저렇게 깨끗하면. 지금 보면 운전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의미에서는 운전사 없는 자율주행 시스템은 가장 뭐랄까 높은 수준인 건데. 그렇죠. 네, 지금 그렇죠? 저게 레벨 4라는 거잖아요. 네. 레벨 5가 되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럼 1, 2, 3, 4, 5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자, 저걸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사이버캡이 기존 자율주행차와 구분되는 게 결정적인 차이를 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들 그렇게 기다렸고 박사님을 놀라게 했는지. 일단 그 자율주행의 기술 단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저 차가 나온 것처럼 완전 자율주행 차라고 하는 건 이제 페달도 조향 장치도 없어도 됩니다. 핸들도 없고 그냥, 왜냐하면 인간의 개입이 없어도 스스로 판단해서 가니까요.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인 레벨 5의 완전 자율주행 차입니다. 아까 레벨 4단계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네네. 4단계에서도 운전자는 필요 없죠. 운전자는 필요가 없는데 개입하는 순간은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형태여서는 안 되고 어떤 핸들이라든지 우리가 아는 그런 차의 형태여야 합니다. 혹은 뭐 다른 형식으로 개입하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거의 이제 완전 자율주행에 가깝지만 그래도 정해진 구간 내에서만 그것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개입은 필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는 완전히 없는 거고요. 0은 이제 완전히 있는 거, 제가 타는 차 같은 것들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왜 차선 넘어가면 드르륵 그것도 안 해요? 그것도 없습니다. 옛날 박사님이 차여서. 공부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이게 그 가난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레벨 1은 조향이나 조향 5월 가속 감속을 이제 자동으로 하는 거고, 레벨 2는 그게 두 개가 다 되는 겁니다. 레벨 3 같은 경우가 우리가 얘기하는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건데, 뭐 평상시는 운전대를 잡을 필요가 없지만 돌발 상황에서는 주도권을 인간이 가져와야 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전방은 계속 주시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레벨 4부터 자꾸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게요. 레벨 2나 레벨 3나 수요자 입장에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제어권이 나한테 있어야 되고 책임도 나한테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잡아야 되는데 네. 돌발 상황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율주행이 아닌 상태에 있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자율주행도 2 플러스 그러니까 3로 안 넘어가고 2 플러스의 양산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게 4가 되기 전까지는 굳이 3를 내가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네. 게다가 이제 3가 자꾸 문제가 되는 게 뭐 튀어나온 사람 못 본다거나 뭘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알고리즘의 문제라기보다는 센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라이다 센서가 얼마나 개발됐느냐, 네. 발전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 입장에선 답답할 겁니다. 라이다 센서의 발전을 기다려야만 의미 있는 3가 완성이 되는데 네. 게다가 만든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뭐 2 플러스에서 4 가기 전까지는 조금 정체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술의 단계를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부터는 제조사의 사고가 나도 제조사의 책임이 되는 셈이니까 네. 정말 기업 입장에서도 진짜 사활을 걸고 만들 거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우리는 자율주행을 하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 거야라는 비전이 명확했기 때문에 와 그게 드디어 이제 현실에 나타나는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자리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뭐 일종의 쇼케이스에 가깝지만 그 방향성을 다시 한번 짚는 자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번 짚었는데 이번에 짚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박사님은 오 그래 드디어 그 시장이 눈앞으로 다 왔구나라고 느꼈다고 하셨지만 네. 저게 뭐야 그렇죠. 라고 한 게 사실은 약간 테슬라와 관련해서 돈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 네. 뭐 경제의 큰 지평이라기보단 당장의 이런 네.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당연히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이 결여돼 있다,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라고 얘기하던데 네. 돈을 얼마나 어디다가 어떻게 투자해서 도대체 언제 상용화 시킬 거야라는 답이 없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뭐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중의 초점은 그렇게 미래지향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적으로 네. 저걸 보고 사실 누가 지금 당장 자율주행 택시가 다니겠구나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보는 다른 관점들이 있어서 저는 긍정적인 면을 크게 본 거지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저걸 보고 세상이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바로 반응을 하는 거겠죠. 요즘 또 주식 시장은 너무 반응이 민감도가 높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박사님이 보시기에 그 의미 있는 새 시장 그리고 새 시장이 만들어져서 연쇄적으로 다른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저게 단순히 자동차 기술만은 아니잖아요. 자동차 그렇죠. 경제만 아니고 맞습니다. 그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혹시 하세요? 이거 너무 어떻게 보면 점 찍는 기술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거칠게 한번. 뭐 이런 질문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막 질러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합의된 시간이 뭐랄까 타임 테이블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완전 자율주행이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완전 자율주행 기술 하나만의 완성은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는데 다른 차들이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상황에서 그게 진짜 완전 자율주행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이 많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영향을 받는 기술들이다 보니까 그 시점에 대해서 정확히 찝기는 좀 어려울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그 쇼케이스나 혹은 그 직전이나 했던 그 일론 머스크 인터뷰에서 좀 재미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는 재미있는 것들은 택시를 버스비 정도로 내려서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확히 얼마가 더 들 것이다라는 말은 안 했지만 너희는 이 가격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야라는 희망을 주고 갔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항상 이 빅테크들이나 플랫폼 기업들의 특징인데요. 사실 경제라고 하는 건 생산이나 소비단이 다 존재를 하는 건데 생산단은 잘 얘기를 하질 않아요. 거기 복잡하거든요. 그럼 뭐만 얘기하냐면 소비자에게 너 이거 있으면 되게 좋을 거야 라는 것들만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때로는 그걸 가지고 정부나 투자자를 끌어모으죠. 압박하기도 하죠. 내가 압박합니까? 소비자를 이만큼 가지고 그렇죠. 날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돈 줘, 규제 완화해줘, 뭐 이런 얘기들도 심지어 하기도 하죠.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좀 얄밉다, 꼴보기 싫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버스비 정도로 택시를 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한번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결국에 그 인건비라고 하는 엄청난
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이 하나 사라진다라는 면을 아마 강조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많은 택시 기사들 음.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택시 기사라고 하는 지위라는 게 사실 되게 민감할 수 있거든요. 허가 산업인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민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이기 예. 때문에 이게 어떤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네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민자들에게 굉장히 적대감을 표시하는 트럼프 지지자로서 활약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볼 땐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음흠. 그럼에도 이제 좀 그 생산단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네. 만약에 모든 택시 차량들이 이상적으로 이 사이버캡으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분명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을 하긴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저가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잖아요. 게다가 이 자율주행차는 전기차이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 연료가 거의 들지 않고 정비에 대한 압박들도 굉장히 작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택시는 별도로 설계가 되거든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끌더라도 에어컨을 24시간 트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내구성이 완전 네, 근데 택시는 정말 24시간 뛰어나겠네요.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차 같지만 사실은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든 그래야겠네요. 그러한 하드웨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원가 절감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뭐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왜 그런 부분에 먼저 초점을 보냐면 이제 우리나라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만약에 버스비 정도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어떤 상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교통 상황들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도시 같은 지역에서는 우리가 뭐 택시를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탈 수도 있고 지하철을 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조금만 내려가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 인프라가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많이 고령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쵸. DRT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수요 응답형 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건 노선 사업자라고 하는 버스가 있고요. 구역 사업자라고 하는 택시가 있는데 그 두 개를 섞은 버전입니다. 그럼 이제 그때 노선을 짜서 수요에 맞춰서 움직이는 버스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수요자가 없는 거예요. 수요자가 없다 보니까 경제성이 나오지 않고 아무도 같은 노선을 진입하지 않고. 그렇죠. 같은 노선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들이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택시를 이용하면 되겠지라고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지역들은 그 택시비를 감당할 만한 개별의 구매력이나 소득 수준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 비정기적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택시임에는 분명하지만 이게 이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기도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역은 재정 수입도 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퇴양난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 자율주행 택시가 도입이 되어서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버스비 정도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면 네. 국가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쵸? 물론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택시비가 버스비 수준이라는 점을 이제 기정사실로 놓고 상상을 해보면 그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네.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적으로는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게다가 자율주행 기술이나 배터리를 다 개발하고 있잖아요. 테슬라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원가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고 뭐 이따가도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자율주행 기술의 학습 속도나 개발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네. 당장 올 것 같지는 않고 네. 방향성 정도 얘기했다. 제가 지금 40대 초반인데 죽기 네. 전에 로보밴 한번 타보고 지금 말씀하신 게 로봇 택시에서 조금 네. 더 나간 로보밴 개념이랑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예, 맞습니다. 이제 가는 길에 수요를 찾아가지고 네. 쭉 최적의 동선을 짜서 그렇죠. 걔는 그때쯤에 그 로보밴 녀석은 네. 그런 걸 다 짤 수 있는 아이일 테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꾸려나가는 어떤 사업이다라고 네. 이제 이해를 하고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KDI 박사님한테 이런 표현 자꾸 죄송하지만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거는 아무래도 규제, 비용 뭐 여러 이유 이슈가 있을 텐데 네.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듣다 보면 규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거든요.
그 아무리 사람이 많이 없는 도서 산간 지역이라고 네네네. 하더라도 사람이 있고 그리고 특정한 아까 말씀하실 때 센서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약간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아무튼 정부와 함께 가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네. 그건 또 일론 머스크가 말을 많이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저는 거꾸로 네. 얘기하지 않은 게 자신감이라고 봅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규제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네. 자기가 단기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나는 이렇게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아하. 그거를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럴 오히려 수도 있겠네요. 자신감으로 이 네. 규제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뭐 간단하게 미국의 지금 규제 상황들을 살펴보면요. 네. 우리나라 더 심각해서 미국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이 단기적으로는 규제가 분명 이 사이버캡의 문제가 될 겁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미국 현행 규정상 운전자 제어 장치가 없는 차량은 도로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운전대나 페달이나 이런 제어 장치가 없는 차량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운행이 가능한데요. 설령 이제 규제가 완전히 면제된 그래서 이런 차가 다닐 수 있다 하더라도 1년에 한정된 대수만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테슬라가 차량 만든 차가 50만 대거든요. 약 50만 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원가 수준에 맞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 작년에 면제받은 차량이 2,500대에 불과해요. 물론 오.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대수이긴 합니다만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 규제 상황과 일론 기술과 머스크의 그 이상과 이상간에는 상당한 갭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게다가 대량 생산을 26년, 27년으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정말 불과 코앞이잖아요. 네. 그럼 그 사이에 그렇게 빨리 규제가 바뀔 것이냐. 사실 규제라고 하는 건 제도고 제도라고 제일 하는 늦게 건 바뀌는 것 중 하나죠. 그렇죠. 제도라고 하는 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네.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도 테슬라를 싫어하는 사람도 다 합의해야만 바뀔 수 있는 게 제도이기 때문에 26년, 27년 분명 테스트 베드로서의 어떤 기능들은 많이 열리겠지만 50만 대를 소화할 정도 물론 사이버캡이 50만 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네네네. 규모의 경제가 나올 정도의 대수를 제도가 소화해 줄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GM이 2022년에 자회사인 크루즈 차량이 자율주행 장치로 무인 셔틀을 운행하려고 규제 면제를 신청했는데 바로 거절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업을 포기했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앞으로 뭐 이제 그 이상처럼 규제가 바뀌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이걸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많이 기다려야 되는 요인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에서 잠깐 전 일론 머스크의 뭐 대단함이랄까 네. 특이함이랄까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나는 기술 면에선 달려간다. 네, 내가 맞아요. 목표한 그 비전을 위해서 네. 이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7년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내 길로 간다. 약간 이런 걸 텐데 규제 생각하니까 중국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 GM 같은 경우는 그래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는 달리 나는 그냥 갈 거야. 규제가 바뀌든 말든이라는 거가 달리 시장성이 이게 제도를 반영했을 때 제대로 수익화가 안 된다면 우리는 포기다. 이런 셈이잖아요. 네,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규제도 뭐 그렇죠. 막 풀어주던데 네. 우리 함께 가요.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중국 전기차의 그 발전 속도랄까 이런 게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는 규제가 이렇게 되고 있고 나는 일단 가긴 가는데 중국 차 따라오고 이거 안 되겠는데 일단 나의 비전 다시 한번 짚고 가야겠어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위 로봇을 맞습니다. 통해서. 게다가 이게 어떤 일종의 광고니까요. 아, 네. 광고. 지금 중국에도 규제가 걸려 있고 네.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중국에도 이제 자신의 어떤 포부를 계속해서 밝히고 또 사이버캡만의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 자율주행 자체가 지금 중국 시장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면에서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어. 것처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중국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중국 전기차가 규제를 도대체 얼마나 되게 뭐랄까 화끈하게 풀어주길래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 자율주행 하려면은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너 혼자 학습해봐 막 이렇게 하려면 근데 중국은 그 데이터를 학습하는 환경 그다음에 뭐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그 사고를 중국이 숨겨준다라는 도시 전설이 있을 정도로 네, 네, 네. 그걸
약간 권장하는 분위기가 되게 강하고 아까 또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레이다 뭐 라이다라는 어떤 센서들 네. 도로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엄청 심어준다면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히 밀어주고 있는 건지 혹시 이게 지금 이제 눈으로 본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눈으로 본 거 있어요? 이제 자율주행차는 이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우한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제가 우한은 못 가봤어요. 근데 심천을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네. 심천은 모빌리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우리가 복사할 수 없는 모빌리티의 미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온갖 우리로서는 모든 규제에 잡혀서 할 수 없는 서비스들이 그리고 경제성의 측면에서는 할 수 없는 서비스들이 거기에서는 그냥 일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막 테뮤 알리 보는 느낌이에요? 거기서 그렇죠. 파는 물건 보는 느낌이에요? 뭐 이제 이 로보택시와 조금 상관없지만 모빌리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공원에서 5명이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구를 하고 있는데 목이 말라요. 그러면 바로 앱을 켜가지고 어머. 드론으로 음료수를 배달시킵니다. 그런데 드론 한 대당 음료수 하나밖에 날아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5명이면 드론 5대가 웽 하고 날아오는데 그 공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시켜 먹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드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심천 공원에 그런 스팟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가 왜 베낄 수 없냐? 일단 보안 문제가 있을 건데요. 드론 함부로 띄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고 사생활 침해도 분명히 있을 수 그죠. 있고.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런 경제성 측면만 살펴보면 저는 그 드론이 식당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야 카페에 가야 카페 주인이 드론을 실어주면 다시 갖다 줘야 이게 말이 되는데 일단 식당 주인도 그 스팟에다 갖다 줘야 됩니다. 어머. 그럼 사람 노동자가 카페에서 음료수를 집어다가 드론이 착륙하는 곳에 갖다 줍니다. 너무 비효율적이어 보이는데. 그렇죠. 그럼 드론이 집어다가 다시 착륙하는 지점에다 갖다 놓는데 그게 마침 농구장 옆이었을 뿐이에요. 어머. 그러니까 마침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경제성 측면에서는 말이 안 되죠. 네. 지금은. 근데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이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한다면 보조금을 주건 뭐 기업이 뭐 통합을 해서 하건 무조건 그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UAM을 타고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그 UAM 택시들이 이미 타보시진 않았어요? 네, 아직은 용기가 없어서. 그렇죠. 그것도 사고가 나도 은폐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얘기일 뿐입니다. 네. 왜 안 오지? 엄마가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죠. 연락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뭐 우버 같은 모델들도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정거래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 전역을 한 회사가 다 담당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공정거래 이슈에 그쵸. 문제가 됐을 텐데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규모의 경제가 되려고 그러면은 한 그렇죠. 회사가 하려는 게 또 의미가 있을 맞습니다. 수 있고 이게 모빌리티의 미래를 분명 확인할 수는 있지만 네. 우리가 따라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중국의 이 로보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미국과 중국 모두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중국 얘기를 먼저 해보면 중국은 이제 정부 주도의 보조금으로 산업을 견인하는 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초과 공급을 만든 다음에 시장을 쫙 자기가 다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하는 그런 형태로 가져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2022년까지 전기차 자율주행 보조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239조 원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239조가 얼마나 큰 돈이지? 내가 10,000원 있으면 뭐 사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조 있으면 뭐 사지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239조를 지출했어요. 우리나라가 2021년부터 27년까지 자율주행 산업 예산으로 잡아놓은 돈이 1조 1,000억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저희가 거라고 할 수가 200년 있죠. 동안 뭐 러프하게 얘기했을 때 200년 동안 정부가 쏟아부을 돈을 한 번에 그렇게. 그렇죠. 우리 이제 대전제는 다른 국가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야 우리가 200년 뒤에 어느 정도 그러네요. 따라잡는다라는 무시무시하네요, 내용들이죠. 정말.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를 하는데 이제 민간의 자본력이 엄청 크다 보니까 원천 기술도 많이 갖고 있고. 그렇죠. 네. 미국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원천 기술들이요.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실이 2조 4천억인데 앞으로 6조 8천억을 구글이 더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요. 웨이모는 구글이 하고 있는 로보택시고 이제 GM의 자회사인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까지 누적 손실액이 11조 원을 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 2천억의 추가 투자 유치를 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막대한 자본력들이 지금 음. 뒤에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아까 것들도 한번 짚고 넘어갈 수 말씀하신 있습니다. 대로 이게 결국은 모빌리티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을 계속 네. 투하한다라는 이제 결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네. 그 이제 테슬라 얘기랑도 관련이 있긴 한데요. 그럼 이게 왜 모빌리티의 왜 미래냐? 음. 그러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 오늘 주제가 로보택시다 보니까 그럼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왜 만들었나? 음. 정말로 그 노동자들을 다 대체하려고 택시 음. 기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음. 만들지 않았을 거잖아요. 반노동자의 사실은 신이라서 이런 것인가? 뭐. 근데 이제 당연히 사업가다 보니까 그럴 일은 없을 텐데 음. 테슬라의 사업 전체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그런 점들을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뭐 폭스바겐, 벤츠 이런 기업들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회사잖아요. 네. 이 기업들은 차량의 제조와 판매가 목적이에요. 그거 자체가. 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동안의 행태들을 보면 차량은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테슬라를 전기차로도 알려 있지만 사실 더 테슬라 자동차를 신기하면서 바라보는 건 자율주행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라는 게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쓰이는 겁니다. 네. 자율주행 기술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서 차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 예. 이제 완성차 기존의 완성차 업체와 테슬라의 차이인 거죠.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로보택시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그럼 로보택시는 뭐의 수단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해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데이터 활용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비즈니스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한다면 생산 설비를 센싱해서 나온 데이터, 0과 1의 형태로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언가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 예측 정비 서비스도 있고 솔루션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제조업으로 시작했는데 돈은 서비스업에서 벌 수 있도록 이 비즈니스의 본질을 바꿔버리는 게 디지털 전환의 하나의 모습인데 네. 그럼 로보택시는 어떤 전환들이 있을 거냐? 이 차량이라는 누군가를 태워주는 서비스에서 하나의 이동하는 공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사무실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건 저는 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3D 지도라고 생각해요. 이게 스페이스 X의 사업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이제 제가 센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조의 생산을 센싱하는 건 사물 인터넷이에요. 네. 근데 사람들이 지구가 센싱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아직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소형 위성 얘기를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스타링크. 네. 네. 이제 스페이스X가 팔컨 9이라는 재활용 로봇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발사의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졌죠. 발사체가 다시 돌아와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거. 네. 최근에 이렇게 안 왔다 그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다가 이제 스타쉽이라는 게 나왔어요. 스타쉽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우주 간의 엘리베이터다. 갔다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주 비행사가 저기가 우주 비행사가 아니고 이제 약간 옛날에 엘리베이터 것처럼 그냥 갔다 오는 비즈니스가 네, 돼버리니까 엄청나게 금액을 낮추고 그렇죠. 싸게 발사할 수 있다 예. 보니까 이제는 실패하더라도 괜찮은 여러 개의 위성들을 쏴서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를 둘러싼 수많은 소형 위성들이 있거든요. 네. 옛날에 특별한 좌표를 한 번 찍고 그 다음 다시 찍으려면 한 2주는 넘게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실시간으로 지구를 센싱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네. 아니면 사막 뭐 이런 지역의 도로는 그동안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도로가 아주 정밀하게 측정되지도 않았을 거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일론 머스크의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측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를 어디에 쓸 거냐? 네. 로보택시라고 하는 이러한 수단들의 탑재를 하면서 이 공간을 하나의 어떤 서비스의 매개로 쓰려는 것이 아닌가. 지구를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화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약간 수단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네. 수단들이 테슬라의 자동차고 이 로보택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나가서는 이렇게 만든 그 자율주행 기술들은 또 아까 우리가 봤던 옵티머스 로봇에 또 이식이 됩니다. 옵티머스 로봇 잠깐 볼까요? 그 옵티머스 로봇이 사실 나왔을 때 너무 뭐랄까? 걷는 게 느린데 그래서 좀 빨리 걸어 막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네. 춤도 저게 뭐야 막 이렇게 장난치기도 하던데 네. 그 손 같은 거 보면은 너무 정교하게 움직여서 맞아요. 깜짝 놀랐는데 네. 거기서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데이터였군요. 예. 저기 보면 저렇게
아, 사실 저 쇼케이스에서 보여 저게 뭐냐고요, 춤이 저게. 저보다는 잘 추는 것 같습니다. 뭐 네. 그래요? 박사님 심각하네. 이거는 약간 이거 뭐 행사 기획자가 잘못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장난치고 네, 그랬는데 네, 네. 이걸로 사실 저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비전은 사실 보지 못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옵티머스에 만약에 적용이 되면 근데 네. 집에서 일하고 저기서 옵티머스를 가지고 이상적인 미래 뭐 영상을 보니까 화분에 물 주고 택배 찾고 그러던데 네네네. 그 약간 지구를 매핑하고 센싱하고 네. 한 것이 옵티머스한테 어떻게 쓰여요? 그러니까 지구를 매핑한 데이터들은 네. 3D 데이터로 3D 맵으로 그 자율주행 안에 들어갈 거고 네. 자율주행 기술들은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학습을 해서 더 나아질 거고요. 아. 그러면 그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다시 옵티머스에 들어가서 이제는 옵티머스의 행동을 또 다시 학습하는 자율주행 모델로 발전을 할 겁니다. 오. 그게 다시 차로 들어올 거고요. 무섭다. 그러면 저 옵티머스가 지금은 이렇게 춤을 추지만 이제는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웨이브하고 막. 그렇죠. 저런 기조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픈 AI 같은 경우도 지금 네. 뭘 하고 있냐면 옛날 우리가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챗 네. GPT라고 하는 거. 지금은 마치 그 과거의 포디즘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걸 하나, 이렇게 행동하는 걸 하나, A, B, C로 다 사람의 동작을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조합하는 겁니다. 네. A, C를 조합하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학습을 시켜서 네. 행동을 계속 조정해가고 있거든요. 그런 행동들이 이제 이런 알고리즘화되기 시작을 하면 그렇군요. 이제 택시를 넘어서 로봇의 자율주행, 로봇의 자율보행, 로봇의 자율행동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연장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레벨 5는 실제로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페달과 운전석이 없는. 네. 그런데 만약에 그 한계 때문에 레벨 5가 되지 못한 어떤 한계를 극복하는데 옵티머스가 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그런 것을 모두 뭐 인간에 가까운 어떤 사고 방식을 학습한 아이가 거기 타고 있어서 그 상황에 대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옵티머스를 만들 건데 뭐하러 자율주행차를 만드냐. 그렇네. 기존의 차에다가 쟤를 태워서 운전을 시키면 그렇네. 되는데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도 많이 하곤 했었죠. 네, 그건 뭐 나중에 생각할 일이지만 네. 여하튼 데이터라는 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바탕으로 테슬라의 사업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거를 좀 더 일반화하면 이제 네. 제가 좀 지루하게 길게 얘기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 재밌었어요. 이 괜찮아요. 기하급수적 성장이라고 하는 건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엄마가 이제 보통 잔소리할 때 그런 얘기 하시죠. 공부를 계속 해야 돼서 왜? 그러면 공부를 한 건 말이야.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기하급수적 성장이란 말이에요. 양질 전환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2차원의 평면으로 보니까 이게 하나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네. 다른 영역에 요렇게 가는 지점을 자극합니다. 어허. 그러면 얘가 올라갈 때 다른 영역이 요게 짧아지기 시작을 하고 얘가 또 올라갈 때 다른 영역을 자극해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네.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기하급수적으로 어허.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일련의 설명을 드렸던 네. 이 스페이스X와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의 이런 연관 관계가 사실은 요 그래프의 연관을 설명한 것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은 2030년이나 되겠어, 뭐 2035년이나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불이 켜지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사회가 바뀔 수 있다라는 예측도 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말씀입니다. 특이점이 곧 올 수도 맞습니다.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로보택시를 통해서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를 너무 단견으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김동영 박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어떤 미래를 그리고 그것을 사업적으로 어떻게 소화하려고 하는지를까지 들으면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경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고민하시는 분이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내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2부에서는 이런 걸 바탕으로 조금 다시 또 시간을 또 쭉 좁혀가지고 당장 이게 굉장히 경쟁이 심각하잖아요. 경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따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